엄마, 저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허름한 식당의 낡은 나무 식탁 위로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6살 배기 박하나는 메뉴판에 달아빠진 사진 속에서 노랗고 폭신해 보이는 계란말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그 작은 손가락 끝에는 세상 모든 바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이수진은 딸의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파도가 일었지만 얼굴에는 따뜻한 봄바람을 담으려 노력했다. 하나야, 오늘은 우리 따뜻한 국밥 먹을까? 이 집 국밥이 정말 맛있어.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 수진은 단돈 2,000원짜리 시래기 국밥 2그릇을 가리켰다. 그녀의 지갑에는 단 한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와 몇 개의 동전이 전부였다. 이 돈으로 딸의 약값과 며칠을 더 버텨야 했다. 계란말이는 그들에게는 사치였고 현실이라는 높은 벽이었다. 하나는 똑똑한 아이였다. 엄마의 슬픈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 느꼈다. 아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도 국밥이 더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때 식당의 낡은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좁고 허름한 식당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값비싼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하찮게 만드는 듯한 차가운 표정까지. 그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식당 주인은 황급히 달려나와 굽실거렸지만 남자는 가볍게 손을 저어 제지하고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JBB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수많은 회의와 서류 더미에 지쳐 아주 오래전 기억 속 희미한 맛을 찾아 충동적으로 차를 세운 참이었다. 자리에 앉은 지훈의 시선은 무심하게 식당 안을 훑었다.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두 모녀에게 멈췄다.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밥을 덜어주는 엄마.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받아먹는 아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풍경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따뜻함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가족. 그리고 2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시간. 그는 까닭 모를 감정에 휩싸여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저 향수를 느끼러 온 것뿐이지 감상에 저주로 온 것이 아니었다. 수진은 딸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기 위해 몸을 숙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낡고해진 스웨터 목선 아래로 무언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다. 지훈의 눈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은색 목걸이,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초승달 모양이었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에 맞은 것처럼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잠들어 있던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화염, 비명소리, 그리고 필사적으로 뻗었지만 끝내 놓쳐버렸던 작고 여린 동생의 손. 오빠, 이거 봐. 엄마가 오빠는 해님, 나는 달림이래. 어린 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달림 펜던트를 자랑하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넥타이를 움켜쥐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너무나 흔한 디자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목걸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아는 한, 그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디자인하여 남매에게 선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와이셔츠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해님 펜던트가 있었다. 수진과 하나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진이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는 간신히 충동을 억누르고 식당 주인을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지훈의 서늘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모녀에게 이 식당의 모든 메뉴를 대접하시오. 내가 계산했다고는 말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다. 수진이 4,000원을 내밀자 식당 주인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손님, 식사비는 계산되었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저희가 아직 안 냈는데요. 주인은 저쪽 구석에 빈자리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방금 나가신 신사분께서 손님들을 위해 이 식당의 모든 메뉴 값을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편히 앉아서 더 드시고 싶은 것 마음껏 드시라고요. 수진과 하나는 동시에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덩그러니 놓인 빈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가운 공기만이 그의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발 아래에 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허름한 식당의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어른거렸다. 그곳의 짙은 국밥 냄새와 모녀의 조용한 온기가 그의 후각과 촉각을 지배했다.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가구들로 채워진 이 넓은 공간은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서재의 벽 한쪽으로 향했다.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묵직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번호와 지문을 인식시키자 금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그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가장 안쪽에 놓인 낡은 벨벳 상자로 향했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서 태양 모양의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났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펜던트는 어제 만든 것처럼 선명했다. 그는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뜨거운 열기가 살을 태울 듯했다. 주변에서는 어른들의 고함과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그는 겨우 7살이었지만 동생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오빠가 지켜줄게. 꼭.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저택의 잔해 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켰다. 누군가 그와 서연을 거칠게 떼어놓았다.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서연의 겁에 질린 눈동자와 불빛에 반사되어 마지막으로 반짝이던 달린 펜던트. 그것이 그가 본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작고 부드러웠던 동생의 손이 그의 소나귀에서 허무하게 빠져나갔다. 세호연아. 지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자 동시에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동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다시 손안의 펜던트를 내려다보았다. 설마 아니겠지. 우연일 거야.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여자의 겁에 질린 눈빛과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어느 옥탑방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수진은 잠든 딸 하나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은 겨울의 냉기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딸이 추울까봐 자신의 낡은 외투까지 덮어주었다. 작은 약봉지들이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 낮에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호의로 배를 채웠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내일 당장 내야 할 월세와 점점 늘어만 가는 하나의 약값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돼지 저금통을 꺼내 모아두었던 동전들을 쏟아부었다. 한참을 세어보아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다. 그녀가 약해지면 하나도 무너질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동전들을 저금통에 넣고 잠든 딸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하나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들었다. 달린 펜던트는 그녀의 천을 받아 미지근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자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치며 살아야 해, 서연아, 꼭 살아남아야 해 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그녀는 자신을 서연이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 이름은 죽음과 공포를 의미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수진이 되었다. 과거를 묻고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그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목걸이에 닿았을 때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K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우는 전날 밤의 고뇌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 냉철한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 들어오게. 곧이어 단정한 모습의 최민준 비서가 들어와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지훈은 최 비서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과 어제 그 식당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에 대해 조사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가족관계, 과거 행적, 돈 문제, 주변 인물,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도록 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조사는 절대적인 비밀로 진행되어야 하네. 그 여자는 물론이고 이 세상 누구도 우리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우리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메모지를 소중히 품에 넣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은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태양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서연이라면
25년간의 지옥 같던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아니라면 이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채 다시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야만 했다. 그는 펜던트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서연아, 만약 정말 너라면 이번에는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널 지킬 거야. 며칠 후 강지훈의 회장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준 비서는 얇은 서류철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며칠 동안 최 비서는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가동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보다 더 기묘했다. 최 비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이수진이라는 여성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상합니다.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지훈은 말없이 서류를 향해 턱짓했다. 최 비서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수진, 30살, 미혼 모이며 6살짜리 딸 박하나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과거입니다. 대한민국 전산망에서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정확히 7년 전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말에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 이전은 최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출생기록, 학적기록, 가족관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7년 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워버린 것처럼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합니다. 이것은 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극단적인 결과였다.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과거 기록이 없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가 강서연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희망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현재 생활은? 최 비서는 다음 장을 넘겼다.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빌딩 청소, 편의점 야간 근무 등. 거주지는 보증금 100만 원에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옥탑방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딸 박하나가 만성 혈액 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의 병원 기록, 지훈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가 섣불리 다가갔다가 그녀가 딸을 데리고 또다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2번 다시 동생을 찾지 못할지도 몰랐다. 직접적인 접근은 위험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녀가 스스로 걸어나오게 만들 방법을. 지훈은 최 비서를 물러나게 한 뒤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안정된 직장, 그리고 아픈 딸을 위한 의료 혜택. 그는 JW 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를 떠올렸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출판사였다. 그는 즉시 출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 정시 퇴근이 보장되는 사무보조직. 현재 그녀가 버는 돈의 3배에 달하는 연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혜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것이었다. 며칠 뒤 이수진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빌딩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고된 노동에 팔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곧장 다음 아르바이트인 식당으로 달려가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딸 하나의 약값과 다음 달 월세 걱정뿐이었다. 잠시 휴게실에서 숨을 돌리던 그녀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스팸 전화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신을 지혜의 숲이라는 출판사의 인사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인사팀장은 그녀의 성실함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들었다며 회사에서 그녀에게 특별 채용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진이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연봉, 정규직 4대 보험, 그리고 아이가 아플 경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까지. 수진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모든 말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놀라움은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거대한 의심과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이런 행운은 존재하지 않아.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선적인 얼굴. 그들의 친절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 그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원했고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덫이었다.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하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교한 덫.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차갑고 단단해졌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인사팀장은 당황한 듯 했다. 그는 다시 한번 회사의 좋은 조건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심장이 불안하게 날뛰었다.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기에, 너무나 완벽했기에 더욱 무서웠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님을 느꼈다. 그날 밤 식당에 나타났던 그 차가운 남자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최 비서는 강지훈에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거절했습니다. 단번에 어떤 질문도 없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내건 조건은 누구라도 기뻐하며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다. 이유는 최 비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저 관심이 없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고작 한 여자의 마음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아니, 그녀의 삶 자체가 돈이 절실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돈보다 더 큰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호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불신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가난이나 역경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영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만 했다. 그녀가 도망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방법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간접적인 접근이 실패로 돌아가자 강지훈은 조급해졌다. 그 여자가 쌓아 올린 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다. 돈과 지위를 이용한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벽에 균열을 내는 것. 비록 그 충격으로 그녀가 완전히 숨어버릴 위험이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최 비서를 통해
이수진의 모든 아르바이트 시간과 장소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외롭고 가장 무방비해지는 시간을 선택했다.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의 편의점 야간 근무. 그는 그곳에서 그녀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JW 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한 남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생각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에 그 이상한 채용 전화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줄곧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과 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어서 빨리 이곳을 떠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수진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짙은 남색 캐주얼 재킷 차림의 강지훈. 그는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냉혹한 기업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서늘한 눈빛과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대로였다. 수진은 저도 모르게 계산대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왜 여기에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망설임 없이 계산대로 걸어왔다. 그는 진열대에서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아주 평범한 손님의 행동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으려 애썼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침묵이 편의점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마침내 계산을 마친 수진이 거스름돈을 내밀었을 때 지우는 돈을 받는 대신 그녀의 목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그리고는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질문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수진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거요, 그냥 길에서 산 싸구려예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방어적이어서 오히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그런 반응이 지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훈은 계산대에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의 서늘한 시선이 수진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내 눈에는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군요. 내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물건과 너무나도 닮아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혹시 서연이라는 이름을 압니까? 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이름은 그녀가 25년간 묻어두었던, 그리고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고 자신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그와 같은 부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자신을 어둠 속으로 내몰았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요? 지금 스토킹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원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진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겼다. 미안하군.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조용히 편의점을 나갔다. 딸랑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자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존재감은 편의점 안에 선명하게 남아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남은 근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했던 새벽거리가 오늘따라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그림자가 그녀를 쫓는 추격자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들켰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하나를 빼앗아 갈 것이었다. 가난하고 과거조차 없는 미혼모에게서 아이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일 테니까. 그 생각에 이르자 수진은 참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나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버텨내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절대로. 차가운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이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망쳐야만 했다.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낡은 가방에 그들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옥탑방에서 이수진은 마지막 짐을 낡은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도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딸 하나를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의 끝이라도 갈 수 있었다. 그녀는 곤히 잠든 딸을 깨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나야, 일어나. 우리 여행 가야지. 하지만 아이의 몸에 손이 닿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딸의 이마는 펄펄 끓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쁘고 불규칙했다. 하나야, 정신 좀 차려봐. 응. 수진이 흔들어 깨우자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뜨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축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녀의 계획된 도망은 한순간에 처절한 사투로 변했다. 수진은 딸을 들쳐 업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누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텅 빈 새벽 골목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수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딸의 손을 붙잡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온갖 낯선 의료 용어들이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한 의사가 지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상담실로 이끌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박하나 화나 보호자 되시죠.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그는 하나가 앓고 있던 만성 혈액 질환인 재생불량 성빈혈, 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골수가 더 이상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수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사의 입 모양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의사는 결론을 내렸다. 살기 위해서는 당장 골수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직계 가족의 골수가 가장 일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어머니부터 검사를 진행하죠.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피를 뽑고 모든 검사에 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줘서라도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그녀를 찾아온 의사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과는 조직 한 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엄만데 어떻게...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도움을 청할 다른 가족도 친척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한편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뒤척이던 강지훈은 새벽녘에 걸려온 한 통의 긴급 전화에 잠을 깼다. 그가 이수진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붙여둔 감시팀이었다. 회장님, 대상과 딸이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그녀를 너무 몰아붙인 탓일까?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겉옷만 걸친 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멀리서 복도 의자에 쓰러질 듯 앉아있는 수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어깨는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 여인이 정말 자신의 동생이라면 지금 자신은 25년 만에 찾은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셈이었다. 그는 즉시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JW 그룹 회장이라는 그의 지위는 병원의 모든 문을 열게 했다. 그는 박하나의 주치의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골수이식이 시급하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와는 조직이 불일치한다는 비극적인 사실까지도 주치의는 덧붙였다. 기증자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과 완벽하게 일치할 확률은 수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만약 그녀가 정말 서연이라면, 그렇다면 하나의 피에는 강씨 집안의 피가 흐르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자신은 하나의 외삼촌이 된다. 이것은 자신의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주치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조직 검사를 진행해 주시오. 내가 기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소. 주치의는 당황했다. 회장님께서요. 하지만 아무런 관계도.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지시를 따르시오. 그리고 이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은 절대적인 비밀로 붙여야 하오. 그 아이의 어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지훈은 즉시 검사를 위한 체혈을 마쳤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그는 병원 VVIP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죽고 그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검사실의 책임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들고 달려왔다. 그는 지훈의 앞에서 숨을 고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적 합성 한 건 HLA. 유전자형이 6개 모두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확률은 형제자매 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말에 지우는 들고 있던 펜던트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이 아니었다. 피가 증명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그의 조카였다. 그는 25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 강지훈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병원장을 마주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즉시 이식수술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증자는 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JJBB 그룹 총수로서의 무게감과 25년 만에 찾은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함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병원장은 그의 결심에 놀라면서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지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익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이 어머니에게는 국립기증자등록센터에서 기적적으로 일치자를 찾았다고만 설명하십시오. 제 이름은 그 어떤 경우에도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이수진이 기증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선은 아이를 살려야 했다. 과거를 바로잡고 오해를 푸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얼마 후 하나의 주치의가 복도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던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흥분과 기쁨이 서려 있었다. 보호자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국립골수은행에서 박하나 화나와 조직 한 권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의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증자분께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기증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건져 올려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이름 모를 기증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원망했던 신을 향해 끝없이 감사 기도를 올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너무나 시기적절한 기적. 혹시 이것 또한 그 남자의 소행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딸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이 기적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하나 좀 살려주세요. 마침내 수술 날이 밝았다. 병원의 아침은 유난히 긴장감이 넘쳤다. 수진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딸의 작은 침대를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나야, 엄마, 여기 있을게. 씩씩하게 자라고 나와야 해. 사랑해. 우리 딸. 아이는 마취 기운에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수술실 문 위로 붉은 등이 켜지자 수진의 세상은 오직 그 작은 점 하나로 축소되었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긍정적인 생각과 끔찍한 상상들이 쉴 새 없이 전쟁을 벌였다. 같은 시각 병원의 다른 수술실에서는 강지훈이 엎드린 자세로 골수 채취 시술을 받고 있었다. 그는 부분 마취 상태였지만 굵은 바늘이 허리뼈를 뚫고 들어오는 둔탁한 통증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육체적 고통은 지난 25년간 그가 겪어온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이 생명의 씨앗이 25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동생의 딸, 자신의 조카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속죄의 기회이자 비로소 오빠와 외삼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첫걸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통을 감내했다. 몇 시간 뒤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주치의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이 흘렀다. 하나는 묵윤실에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수진은 유리창 너머로 잠든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의사는 익명의 기증자 또한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전해주었다. 수진은 그 이름 모를 은인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딸에게 줄 동화책을 구하기 위해 병원 내 서점으로 향하던 수진은 무심코 길을 잘못 들어 VVIP 병동에 들어서게 되었다. 최고급 호텔처럼 꾸며진 복도는 일반 병동과는 다른 세상처럼 조용하고 한적했다. 그녀는 서둘러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가면서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 문틈이 살짝 벌어졌다. 수진의 시선은 무심코 그 틈새 안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 창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옆모습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의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고 잠시 몸을 뒤척일 때 환자복 아래로 허리춤에 붙여진 커다란 거즈밴드가 언뜻 보였다.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레스토랑에서의 기이한 친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던 채용 제안,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던 그의 눈빛, 그리고 기적처럼 나타난 익명의 기증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그였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거대한 충격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지난 25년간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불신과 경계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부자는 약자를 이용하는 포식자라는 그녀의 세상의 법칙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이것은 동정도, 계산된 친절도 아니었다. 자신의 몸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희생이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과 밀려드는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복도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이수진의 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병실 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수만 가지 감정이 그녀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희생에 대한 거대한 빚진 마음.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난 25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이수진이라는 껍데기는 부서져 버릴 터였다. 그리고 그 안에 상처투성이인 강서연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딸의 생명을 빚진 사람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게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에 앉아있던 강지우는 그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빨리 알아차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수진은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 지훈은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서 일어나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우리 하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자신의 어리석었던 오해와 불신에 대한 사죄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물 앞에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일어나요. 아이는 괜찮은 겁니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일으켜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병실 안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그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양 모양의 펜던트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이걸 기억합니까? 수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해진 스웨터 아래 숨겨져 있던 초승달 펜던트.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해와 달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펜던트가 서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순간, 수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그 한마디는 지훈의 심장을 관통하는 주문과도 같았다. 25년을 하루같이 찾아 헤매던,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저예요. 서연이. 오빠가 찾던 동생, 강서연. 바로 저예요. 마침내 터져나온 고백에 지우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동생의 얼굴을 감쌌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남매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감격의 순간이 지나가자 지훈의 마음속에 거대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사라졌어? 왜 이제껏?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 아니 서연은 눈물을 닦고 지난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비극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불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복동생, 즉 그들의 작은아버지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고백했다. 작은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렀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엄마는 저를 별채의 작은 창문으로 밀어내셨어요.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화염 속에서 어머니는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외쳤다. 서연아, 도망쳐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멀리 도망치는 거야. 내 이름은 이제 강서연이 아니야. 아무도 믿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해. 그것이 그녀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다. 그 후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고아원을 전전하고 낯선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어야 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자 죽음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수진이 되었다. 과거를 지우고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살았다. 하나를 낳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만은 자신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지훈이 나타났을 때 그의 친절이, 그의 관심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가 자신의 평화를 깨고 하나를 빼앗아갈 악마처럼 보였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말없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25년간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동생을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괜찮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오빠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하나를 지킬게. 그의 따뜻한 약속에 서연은 마침내 참아왔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며 오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꿈처럼 흘러갔다. 강지훈과 강서연,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하나의 회복을 지켜보았고, 밤이 되면 병원 벤치에 앉아 희미하고 단절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맞추어 보았다. 지훈은 서연이 겪었을 고통의 세월에 가슴 아파했고, 서연은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오빠의 집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툴지만 진실하게 남매의 연을 다시 이어가고 있었다. 지훈의 차가웠던 얼굴에는 온기가 피어났고, 서연의 겁에 질렸던 눈빛에는 조금씩 안정이 깃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나와 지훈이 모두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그날 아침, 지훈은 서연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서연아, 너와 하나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야.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오빠, 저는 그곳으로는 못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에게 집이라고 불리는 그 저택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모든 비극이 시작된 끔찍한 화염의 현장이었다. 그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25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악몽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희미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원망과 다시 그의 통제 아래 놓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그녀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제발요, 오빠. 그냥 지금처럼 작은 방이라도 괜찮으니 우리 세 식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지훈은 동생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아,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돼. 넌 이수진이 아니라 강서연이야. JW 그룹의 딸이고, 이 아이는 내 조카이자 그 집의 손녀야. 그리고 널 그렇게 만든 놈은 아직도 버젓이 살아서 모든 걸 누리고 있어. 그의 말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한 곳에 있어야만 해. 내가 곁에서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해. 그의 흔들림 없는 약속에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손을 떨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고통스러울 만큼 익숙했다. 마침내 차가 거대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고 길게 뻗은 정원길 끝에 위압적인 모습의 저택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반면 뒷좌석에 앉은 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우와, 엄마, 성에 사는 거야. 진짜 크다.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서연은 차문을 열고 그대로 도망쳤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차에서 내리자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나이든 집사가 그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의 뒤로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JW 그룹의 회장 강태환, 그들의 아버지였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권위적인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퇴원한 아들 지훈을 보고 이내 그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와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철옹성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너무나도 죽은 아내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불신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지훈이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아버지, 제 동생 서연입니다.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연을 살짝 앞으로 이끌고 그녀의 뒤에 숨은 하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서연이의 딸, 제 조카 박하나입니다. 아버님의 손녀이기도 하고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하나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 방어적인 행동이 비수처럼 날아와 강 회장의 가슴에 박혔다. 잃어버린 딸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술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서연이, 네가 살아 있었느냐? 그 말 속에는 회한과 고통, 그리고 뒤늦은 부정, 후칭, 이 뒤엉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의 공포와 어린 눈빛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동생을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바로 그때 서연의 등 뒤에 숨어있던 하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아이는 이 무거운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커다랗고 낯선 할아버지를 향해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울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강 회장의 단단했던 가면이 마침내 깨져버렸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가 흘려본 생애 첫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거대하고 차가웠던 저택의 식탁에는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앉았다.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가족이 치유를 향한 고통스럽고 더딘 첫걸음을 내딛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강소연과 하나가 저택으로 돌아온 후 몇 주가 흘렀다. 거대하고 차갑기만 하던 저택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온기의 중심에는 6살 배기 하나가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저택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음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왕국보다 이제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다가갔다.
하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려다 안경 너머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아이의 장난에 엄격한 표정을 지으려다 결국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그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 속에서도 불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모든 비극의 원흉. 그들의 작은아버지 강민혁은 여전히 상류층 사회의 일원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년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어느 주말 저녁, 지우는 가족 만찬을 제안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아버지 강민혁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민혁은 형님의 저택에 조카 며느리감이 될 만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인지 구경이나 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다. 그는 서영과 하나를 보고도 그저 지훈이 새로 만나는 여자와 그 딸이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장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응접실에 모여 차를 마실 때였다.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다. 작은아버지, 혹시 25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당황하며 찻잔을 들었다. 글쎄다, 하도 오래전 일이라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바로 제 동생 서연이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은아버지가 죽인 날이죠. 그 말에 응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혁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훈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 형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의 격렬한 부정에도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거기 다 있습니다. 25년 전 작은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 화재 직후 아버지의 금괴에서 사라진 무기명 채권이 작은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자금 추적 기록, 그리고 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불에 그을린 작은 손수건 조각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입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최근의 과학기술로 손수건에 남아있던 희미한 인화물질 성분을 검출해냈습니다. 방화의 결정적인 증거죠. 모든 증거 앞에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니다, 전부 내 놈이 조작한 거야, 형님. 저놈 좀 보십시오. 저놈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태환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이미 아들의 말을 모두 믿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추악한 진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형님에 대한 오랜 질투와 시기심, 자신의 사업 실패를 만회하려는 탐욕.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쏟아내며 용서를 구걸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한 마리 비참한 벌레에 불과했다. 그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강태환 회장은 지훈과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늙고 쇠약해 보였다. 그는 두 사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아비인 내 잘못이다. 내가 조금만 더 주위를 살폈더라면.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내 어머니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그는 저이비비비비 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나 모든 경영권을 지훈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자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자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죽은 아내의 이름을 딴 세상의 모든 미혼모와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네가 겪은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겠니? 아비에게 속죄할 기회를 다오. 서연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비로소 구원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저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악몽은 끝났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에서는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서연과 지우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테라스에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침내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씨 저택의 거대한 정원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한때 서연에게 끔찍한 기억의 장소였던 이곳은 이제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은 상처 입었던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가을 소풍날이었다. 7살이 된 하나는 병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아이의 뒤를 강태환 회장이 조금은 위태로운 걸음으로 따라다녔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녀의 재롱에 어쩔 줄 모르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할아버지, 더 빨리요. 토끼를 잡아야 해요. 하나의 외침에 강 회장은 헐떡이면서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평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권력의 정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쾌락보다 지금 이 순간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크닉 매트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서연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수진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과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옆에서 고기를 굽던 강지훈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좋은 생각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5년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를 벗어던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주말만큼은 오직 동생과 조카를 위한 시간을 보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오빠이자 가장 든든한 외삼촌이 되어주었다. 서연은 오빠를 보며 대답했다. 그냥 모든 게 꿈 같아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지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연히 행복해도 돼.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때 지훈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태양 모양의 펜던트였다. 그는 서연을 향해 그것을 내밀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자신의 목에서 달린 펜던트를 꺼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펜던트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25년간 서로를 그리워했던 해와 달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별과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의 사랑을 증명하는 찬란한 징표였다. 그때 저 멀리서 하나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외삼촌 뭐해요? 반짝반짝 예쁘다. 아이는 순수한 눈으로 두 개의 펜던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연은 몸을 낮춰 딸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건 말이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마법의 보물이란다. 지훈과 강 회장도 그들 곁으로 다가와 서연과 하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4명의 가족은 아름다운 노을 아래서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아픔과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함께 만들어갈 날들만이 남아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증오하고 오해하고 또 그리워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하고 죽음의 문턱에 선 생명까지도 구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기꺼이 보듬어주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